여야 대표들이 오늘은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총선을 여드레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각 당의 속내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 대표가 오늘은 중원 쪽으로 갔습니다. 충청 지역,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일까요? 예, 지역의 이제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이 우리나라 선거에서 갖는 의미는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영남과 호남 같은 경우는 정서에 의한 지지거든요. 무조건적인 어떤 특정 정당의 지지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서 지역주의가 아니라 실리적 지역주의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수혜를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당에 대한 그런 후보들에 대한 선호들이 수시로 이제 옮겨가는 모양새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각 당이 승부처로 놓고 어쨌든 경쟁하고 있는 측면이 있겠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에서 지지세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호남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제2당이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대표들이 이 지역을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청은 캐스팅 보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 판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새누리당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특이한 게 그 24년 만에 충청 연고가 없는 당이 충청 연고가 없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전에는 충청 민심을 하나로 끌고 갈 정당이 있었고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게 없음으로써 여야가 충청도에 공을 들이면서 그 표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요, 어찌됐든 충청도는 대통령의 외가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현 정권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전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여야가 뚜렷하게 어떤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당에서는 반기문 대망론, 야당에서는 안희정 대망론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아주 그 밑에까지 그 뿌리까지 내려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충청권 구애 경쟁을 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표를 찍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표를 준다 할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경제 상태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초리를 든 부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권 성향층들이 이제 많이 좀 결집도가 이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전국적인 일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남도 포함해서 충청도 이제 예외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최근에 선거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여당이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인데,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를 풀고 어쨌든 지지를 보내달라라고 또 돌아선 어떤 여권 성향층에서도 어떤 결집들을 좀 강화해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회초리를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표로 연결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성과는 거둘 수는 있으리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여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이제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경제 실정을 본인이 이제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김종인 대표가 헬조선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이제 좀 표현이 좀 과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흑수저는 아니시죠. 본인이 아주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하셨는데, 그런 용어까지 쓸 정도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처음에는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그 파문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죠. 대선 가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원톱으로서 역할을 다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문재인 대표가 나서면서 사실은 엇박자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과격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김종인 대표한테 어울리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여야 모두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렇죠. 과반도 안 되고 130여 석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일 선대위 회의를 긴급하게 열고 또 여의도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과반 밑으로 또 130석 이하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짝 긴장하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각 당이 내놓고 있는 의석수를 다 해보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 130석밖에 못 얻겠다. 또 더민주 같은 경우는 110석 정도. 그럼 국민의당이 아무리 이제 30석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한 20, 30석 비워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정권 후반기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을 탄생시킨 진영의 지지층들의 결집도는 이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어쨌든 여권에서의 어떤 악재들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사진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공천에서의 파동 문제가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컸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권 성향층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겠다 또는 강하게 지지하겠다 이런 강도가 약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느낀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런 이제 130석 정도 이제 낮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완되어 있는 보수층들에게 다시 한번 결집들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더민주는 이것에 대해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이번 선거는 참 재밌는 게요. 사람들은 웃음을 이러는데 소는 계속 웃고 있습니다. 서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가 웃을 일일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요. 사실 새누리당 위기는 위기입니까? 새누리당 입장에만 쳐다보면은 사실은 130석, 140석 그런 정도 과반 넘게는 너무나 보여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거꾸로 야당을 보면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진영을 진단해 보면은 그만큼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 몇십 석이 비어 있다. 그거는 사실은 누가 더 나쁘냐를 선택하는 중간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덜 나쁘냐. 그래서 덜 나쁜 사람한테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투표를 하지 않든지 이런 사람들이 좌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뭐 여론조사 1차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집으로 전화하는 유선 전화만 가지고 했던 거고 거기서는 160여 석이 나왔어요. 근데 2차에서는 RD로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보다 좀 객관적인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럴까요? 새누리당 목표 의석수를 보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1월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180석 이상이 목표다 이랬다가 또 지난 3월에는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160석이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지난 2일엔 김무성 대표가 이러다 과반도 간당간당하다 하다가 이제는 130여 석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현실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어서 이제 여권 성향층들이 이번에 보면은 선관위에서 조사한 것도 그렇고요. 이번 선거에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적극 투표 성향층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개 투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령층에서의 적극적 투표 의지가 지난 총선에 비해서 낮아지는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선거에서 이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적극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상 의석수를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결정적이고 현실적인 변수는 이제 야권 분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위기론을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지지층들이 어쨌든 그것이 정당을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의 정체성과 맞는 정당을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느슨해진 결집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이것은 뭐 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략적 측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위기다 하는 게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말 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볼까요?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지율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지금
7, 8% 정도가 새누리당에서 빠졌어요. 지지도가.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한 3, 4%가 올랐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의 그 지지를 유보했던 층들이 상당 부분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걸 보면은 사실 호남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이 이 추세대로라면 정당 투표에서 상당히 많은 더 표를 많이 얻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역 대표는 후보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 대표에서는 크게 선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단 새누리당에서 빠진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의 표가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 대표로 붙을 때는 1대1 구도가 상당 부분 많아질 거고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이 선전할 거고 이런 면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위기의식을 가질 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철수 대표가 참 표정이 밝은데요.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죠. 안철수 그렇습니다. 대표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본인 지역구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당 후보들의 요청, 또 지도부의 요청 등으로 인해서 지금 다른 지역들 이제 유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것을 하는 이유들 중에는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후보 단일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역에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 같은 경우 보면 되게 10% 내외이거든요. 아슬아슬한 정도인데요. 조금 더 하면 10% 넘고 조금 더 하면 15% 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또 어떤 단일화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붙고 왜냐하면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 그런 측면을 어쨌든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지금 무기력하게 있다가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어떤 유권자, 야권 성향층에 있어서 이른바 사표 심리, 이거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표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어쨌든 유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어쨌든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식하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함으로써 사표를 이제 방지하고 그것이 국민의당이 노리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정당 득표를 올리면서 비례 의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자신감이 이제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죠. 네, 자신감이 이제 붙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인데요.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 없는 셈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대1 구도를 최대한 만들어야 하니까요. 사실 호남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도 이제는 국민의당을 거론함으로써 국민의당을 키워줘서는 안 된다. 어차피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이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은 포기하고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슈도 그렇지만 언어 자체, 메시지 자체에서도 되도록이면 국민의당을 언급하지 않고 양당 중심으로 끌어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녹색 바람이 수도권까지 쭉 호남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바람 어디까지 불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상당 부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당 투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만 사실은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내세운 후보들이 후보 자체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석으로 수도권에서 크게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지지도는 상당 부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이 후보들이 어떤 패션으로 유세에 뛰어든지도 또 화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 보면요. 보통 이제 더민주는 당에서 주는 그 당 점퍼 있잖아요. 그걸 입는데 김부겸 후보 옷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이니까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니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이제 유세에 나가야 되는데 당 점퍼 파란색 점퍼를 입지 않고 이제 유세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것은 시청자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이제 TK 지역이다 보니까 대구 지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대통령과 또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당 소속이라는 것이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득표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래서 당의 간판보다는 어쨌든 김부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밭을 갈구었던 인물, 대구를 버리지 않았던 인물, 그래서 본인의 브랜드로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지역 유권자들이 보내고 그것이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어떤 이제 당 점퍼를 입지 않고 하는
하는 유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양복 패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의종군이죠. 백의종군이요. 사실은 파란색 옷,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전투복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전투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당대표도 아니고 사실 당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백의종군을 한다는 입장에서 뭐 같은 다른 김종인 대표가 입듯이 그 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고 다니면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헷갈리게 되겠죠. 예. 그러면 메시지도 충돌이 있고 김종인 대표와 차별화를 그렇죠. 또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지금 대표인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의 원톱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예. 김무성 대표는 백의종 물론 뭐 비중이야 엄청 크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백의종군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일반 사복 양복을 입고 다닌다. 이른바 뭐 일각에서는 대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아까 보면은 노회찬 의원 지역에서 오늘 유세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노회찬 의원은 노란색이었나요? 노란색이었죠. 그런 면에서 야권 전체의 대표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오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예. 그런 의미도 바라볼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이재호 후보의 패션을 보면은 빨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네, 빨간 네. 점퍼를 입기도 하고 예. 또 흰 점퍼를 입는 경우들도 이제 있고 한데요. 네. 이제 무소속인데 불구하고 빨간 점퍼를 이제 입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른 이제 후보들과 좀 다른 모양새긴 한데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무소속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후보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 내에 여권 성향층이 있거든요. 보수 성향층, 새누리당 지지층이 있는데 본인이 무소속이지만 본인에 대해서 표를 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서울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들 중에서는 일부 빨간 점퍼를 입지 않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새누리당 후보들 중에. 예. 새누리당인 걸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 예, 그래서 건가요? 왜냐하면 예. 그것이 지지층 확장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호 의원은 빨간색 점퍼를 입는 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 예. 보면은 야권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있고 국민의당 후보도 상당히 지지를 얻고 있고 예. 또 정의당의 후보 김재남 의원도 이 지역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이 세 곳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표만 흡수한다 하더라도 네. 당선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옆에 것 같습니다. 김성태 후보랑은 지금 옷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성태 후보는 또 새누리당 색을 안 입고 흰색을 입었고요. 흰색을 갖고 예. 하는 것이 어쨌든 지역에서 어떤 여당에 대한 반감들 이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까 하는 그런 전략에서 흰색 점퍼를 이제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런 전략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 모든 후보가 빨간색 바탕에 흰 숫자, 흰 바탕에 빨간 숫자 두 가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면서 입는데 사실 뭐 김성태 의원 지역은 야세가 강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뭐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가요. 이번 총선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상당히 좀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야가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네. 사실 여론조사로 대부분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경선을 위해서 각 후보들이 또 엄청나게 여론조사를 했고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응답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실 이게 실효적인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예. 사실 안심번호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당에서만 썼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언론사나 다른 기관들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안심번호만큼 정확도가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많이 거죠. 나죠. 그래서 예. 편차 같은 후보인데도 네. 편차가 많이 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막 접전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망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겠네요. 수도권은요, 사실 예. 지난번에 서울 종로구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박진 후보가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선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한 4, 5일 정도를 했어요. 응답률이 안 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6% 정도를 뽑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느냐에 예. 대해서 그때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숙제가 예.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좀 참고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주요 격전지 10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좀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야 거물급이 격돌하는 서울 종로입니다.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지지율 44.9%로 35.6%의 더민주 정세균 후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대선 주자급 야당 후보와 여당 젊은 피가 맞붙은 서울 노원병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9.3% 지지율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 더민주 황창하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소 표차 170표로 승부가 갈린 경기 고양갑인데요. 현역 의원이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43.4%로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를 앞섰습니다. 다음은 여당의 안방격이죠. 대구 수성갑 보겠습니다.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54.2%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고요. 경남 창원 성산 더민주와 단일화를 이룬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야당 후보끼리 격돌한 전북 전주병에서는 더민주 김성주 후보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를 앞섰습니다.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주요 격전지 10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정치 1번지 종로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 이 정도 지지율 격차라면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조사에서는 또 정세균 전 대표와 이제 격차가 상당히 적은 접전을 벌이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제 방금 발표한 조사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상당히 이제 격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법 격차가 난다, 이제 앞서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 최근에 보면 대권주자 지지율에 있어서도 오세훈 시장이 전 서울시장이 상당한 이제 상위권으로 약진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층에서 어쨌든 지명도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고 어쨌든 보수에서 지난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어쨌든 보수의 아이콘으로 사실은 이제 자리매김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들을 이제 흡수를 강하게 하고 있고 대권주자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쨌든 기대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역의 어떤 뭐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어쨌든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 끝까지 어쨌든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안철수 후보 지역구도 좀 위험하지 않나 했었는데 격차를 좀씩 벌리고 있네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대권 후보로서의 위상이 명확해지면 지역구에서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명도가 위상이 떨어지면서 지역에서도 접전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국민의당의 바람이 불고 일정 정도 그 의석수도 보장이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당연히 대표로서 이것도 높아지게 되겠죠. 네, 접전 지역이 워낙 많아서 안개 속인 이번 총선인데요. 여론 향방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서장,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